네, 안녕하세요. 조영준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대행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외 직구 대행을 저도 옛날에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미국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만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배송 대행지라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배대지라고 하는데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한국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배송 대행지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송 대행지가 물건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배송 대행지는 뭘 하느냐면은 내 물건이 거기 올 거야. 그러면은 그 물건을 나한테 보내줘라고 하면서 이제 내 주소랑 이제 통관 번호 같은 거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송 대행 업체가 나한테 그 물건을 받아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사실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긴 했는데 뭐 여러 번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물건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때보다 좀 되게 저렴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좀 시도를 하고,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막 되게 자주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좀 편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나 저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통관 번호라든가 이런 것만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입력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만 거래되는 건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법상 이제 업종 코드가 생긴 거는 2020년에 생겼어요. 52105라고 해서 해외 직구 대행업이 코드가 생겼는데, 세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신종 업종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그 업종이 굉장히 좀 많아지긴 했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업종이냐, 이런 사업 구조가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그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매출을 순액으로 신고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국세청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회사에서 얼마의 카드 결제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매출이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매출만 따지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한 10억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억으로 매출 신고를 안 했냐라고 하면은 나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다. 그래서 수수료 1억만 신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은 10억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총액 순액 이슈는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슈, 한 2000년 초반쯤에 그 새로운 회계 기준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백화점 매출을 한번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백화점이 사실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백화점에 판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화점 물건이 안 팔리면은 백화점이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입점 업체가 손실을 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야, 이거를 니네가 전부 다 매출을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니네는 그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물건 판매를 하고 받는 수수료만 매출 신고를 해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백화점의 순위가 굉장히 요동을 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뭐 지금은 그때는 뭐 논란이 좀 분분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잘 잡았죠. 그리고 뭐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총액 순액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게 내가 이 물건을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원재료라든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 걸 다 줘요. 그리고 가공에 대한 수수료만 줍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임가공 용역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겠죠.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총액 순액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해외 직구 대행업 국세청은요, 이거에 대한 판단 요건을 4가지로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매자 명의로 무조건 통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한테 바로 직배송이 돼야 됩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거쳤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내에 일단 보관장소도 없고, 그리고 별도로 재고를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또 반복하는 얘기긴 한데,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그 재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매 사이트, 그 판매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드시 이거는 해외 직구 대행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는 건요, 직접 내가 물건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라고 반드시 그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그 주문 건별로 대행료가 전부 다 산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문 건별이에요. 주문 건별.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별로 대행료가 각각 산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빙과 근거가 다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할 때마다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무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바로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매 대행업을 잘 생각해 보면요, 시간 순으로 보면은 고객이 먼저 주문하잖아요. 고객이 먼저 선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좀 사다 줘 라고 하면은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사실 무조건 구매와 대행은 1:1 매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1:1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된다, 또는 이거를 소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매 대행이 아니고 도소매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서 10%를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만 그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산 거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세는 또 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남는 그 마진의 10%만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구매한 거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를 받는 건요, 한국에서 구매한 거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가세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소비지국 과세라고 해서 소비하는 나라에다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에다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거지 한국에다 납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납부를 한 부가세를 한국에다가 이거 환급해달라 라고 하면은 안 해주겠죠. 해줄 수가 없겠죠. 이제 들어온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도소매로 잘못 인식이 된다 라고 하면은, 납부는 매출의 10%를 납부를 하는데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이 10%를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진이 100만 원인데 납부를 1000만 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절대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순액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절대로 부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재고를 나는 본 적도 없어야 된다. 나 그냥 한마디로 대행만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이론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업종이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선 결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돈으로 내가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무관하죠. 뭐 어디에서 해도 나는 그냥 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컨트롤만 해주면 되니까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고 사실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되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건별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할 때마다 내가 국세청이 알고 있는 10억의 매출이 아니고 난 1억에 대해서만 매출을 신고한다는 그 근거를 반드시, 이거 누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요건 4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직배송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별도의 그 보관 장소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재고도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세 번째, 판매 사이트에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주문 건별로 대행료가 전부 다 산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증빙이라든가 이런 계산 내역, 근거를 전부 다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